금리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대세인 것 같고, 지금이 딱 실적 기간 시작되기 전에 약간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장기 국채 쪽은 조금 불안하고요. 단기채는 지금 좋습니다. 네, 지금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2015년이죠. 예, 제가 보스턴에서 한 8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때 많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만한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로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만 지나면 벌써 10년인데 이미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빅테크는 기본이죠. 예, 그래서 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잘 내기 시작했고 예, 그런 예, 4차 산업혁명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예,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따라하기가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알차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예, 지금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금 예,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도 2025년 이후에는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교수님께서 현지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듣기로는 그 미국 시장이 그래도 그래도 조금씩은 나빠지고 있다. 상당히 좋았다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전쟁도 터졌잖아요. 예. 근데 괜찮으신가요? 현지에서 보실 때?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뭐 차트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는데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경기 침체예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GDP가 지금 1.1%로 굉장히 우수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2022년도에는 GDP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사실은 더 마이너스를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면서 GDP가 거의 꺾이지 않고 2.3, 2.2, 2.1 조금씩만 완만하게 조금 둔화가 되지 침체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은데다가 물가도 사실은 많이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까지 조금 내려온 예, 그런 상황이죠. 3.8%인가? 예,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많이 물가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유가도 올라가고 많은 것들이 높았는데 지금 물가도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경기도 좋고 거기에다가 실업률도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 지금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고 일자리도 아직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해피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가장 두려운 게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5에서 5%까지 올렸는데 과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냐가 이제 지금 가장 화두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한번 건너뛰고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올려도 이제 내년도 7월이나 돼야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랑 지난주에 이제 연준 총재들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라든지 자 어제 로리 로간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예, 총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시장에 걱정을 끼쳤는데 이런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4.88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채권금리 한번 올린 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번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올리겠다는 확률이 한 40%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한 22%? 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대세인 것 같고, 예, 내년도에도 7월 달이 아니라 6월 달 정도면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로 지금 시카고 패드 와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 경기도 좋고 금리도 일단 최고 금리까지 많이 올렸고 그런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지금의 미국 경기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나가면은 내년에도 조금 충격 없이 완만하게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딱 하나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면은 사실 그 폭이 넓어져서 실질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격에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중동 전쟁은 어떻게 보세요? 예, 주말 동안에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졌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 미국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6.1 전쟁이라든지 용키퍼 전쟁이 1967년, 73년 이럴 때 일어났었는데 이런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 증시는 한 6일 정도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좀 짧게 이틀 정도 충격을 받았는데 많이 떨어진 게 한 1.4%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한 0.6%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떨어졌다가 금방 또 회복하고 사실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은 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사실은 6일 정도만 주가가 떨어졌지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증시에 좀 큰 충격을 줘서 계속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의 전쟁은 이제 진주만 공격이라든지 뭐 9.11 사태라든지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뭐 일시적인 충격만 좀 주고 예, 장기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면은 거의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이란이 개입을 하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돼서 자 그런 것들이 유가를 너무 많이 끌어올리게 되지 않겠냐. 예, 그러면은 또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미국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중동 전체 전쟁으로 이게 확대되기에는 좀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뭐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에 있는 이 반군 단체가 좀 참여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약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평화 협상 중에 있는데 미국이 좀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중재해가지고 좀 잘 이끌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아무튼 뭐 중동 전쟁이 좀 일어나더라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만 있지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사실 유가나 식량은 아니고 조금 근원 물가라든지 슈퍼코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시점에서는 여윳돈이 있다면 주식을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사실은 8월하고 9월에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3월달, 5월달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4,600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내렸다 다시 4,500대로 올라갔다가 지금 S&P 500이 4,200대까지 지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아직 조정 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눌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RS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도가 됐는지 과매수가 됐는지 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30 밑으로까지 잠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한 4,220 정도이고 그게 블룸버그가 보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닿은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 뭐 차트를 보건 심리 상황으로 보건 사람들이 약간 좀 과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지금 매수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정 기간으로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베어마켓 20%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주봉으로 보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약간 그런 흐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영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JP 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웰스파고 이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기간에는 개별 주식의 호재나 악재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흐름에서 약간은 벗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조금 잘 나올 수 있는 성장주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증시가 조금 지수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실적 기간 시작되기 전에 약간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운 게 채권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조금 미래 가치를 할인할 때 할인율이 좀 높기 때문에 더 싸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채권이 4.88까지 올라갔을 때 미국의 뭐 퍼싱 스퀘어라든지 헤지 펀드들이 빌 에커먼이 이끄는 게 퍼싱 스퀘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공매도 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쇼커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채권 쪽도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일어난 전쟁 때문에 약간의 불안 심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채권 금리 보니까 한 4.64 정도까지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4.88에서 그래서 조금 4.75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지선이었는데 그거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도 106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약세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고 유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유가도 88불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지난번 고점이 95불 선은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불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크게 시장에 불안감을 조정할 만한 건 아직 없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타이밍에서 주식 말고 채권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권 투자는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사실 작년부터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으로서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산 배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투자자고 제 책 따라 주식 공부하자에서도 그렇게 써놨는데 보통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것만큼 안전자산에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60살이면은 100에서 60 빼고 40%만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보통 60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이런 식인데 그 안전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머니마켓 MMF 같은 거 또는 달러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이 자산 배분을 강조할 때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2년물이 기준금리를 반영하긴 하지만 10년물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경기가 막 나쁘면은 상관이 없는데 경기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 거기에다 이제 물가도 쉽게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채권 쪽이 조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금리가 많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월이나 7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장기 국채 쪽은 조금 불안하고요.
장기채는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3개월짜리라든지 뭐 짧은 1개월짜리 이런 것들은 채권 금리가 5%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MMF라는 머니마켓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은 달러하고 이런 단기 채권들이 섞여서 들어가 있거든요. 한 6대4, 7대3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런 머니마켓 펀드, MMF 펀드가 이자가 지금 거의 5%를 넘어가기 때문에 단기 국채 쪽은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머니마켓도 괜찮고. 근데 장기 국채가 들어가 있는 뭐 10년물 이상의 20년물, 30년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금 인기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5% 지난번처럼 4.88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채권 금리랑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4.88까지 가면 5% 근처이기 때문에 좀 살만하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지금 만약에 4.5 밑으로 4%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안 내려갈 건 하지만 예, 그렇게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매도 보통 추천은 안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채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만약에 내년 이후 2024년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제 많은 기관에서 내년도가 채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약간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을 선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도까지 쭉 2024년 5년까지 계속 생각을 하시면 지금 채권을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휴대폰에 TLT 최저가 기록했다고 계속 알람 뜨더라고요. 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 가지고 있진 않은데 네. 계속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 보는 거 거기 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지금 갑자기 지난 몇 주 동안 갑자기 금리가 너무 올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되고 있죠. 근데 역시나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돈을 막 수십억씩 들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가져가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더 많이 내거나 MMF만 들어가도 지금 5%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예,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